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네 정신 차려라. 1, 2년 차들 그래봤자 200도 못 받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용당하다가 뭐 결국에는 박봉으로 계속 뭐 살걸? 정말 진짜 솔직하게 선생님들 친구들 중에 물리치료사 한 거 후회한 사람 있어요? 네, 저도 가끔가다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물리치료사 할까요? 말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화장을 하고 아기를 맡기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물리치료사 할까 말까 입니다. 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한테 메일 상담 서비스도 그렇고 댓글로도 그렇고 저 너무 취업하기에 늦었나요? 아니면 취업이 잘 되나요? 뭐 남녀 차별 있지 않나요? 뭐 전망이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아요.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과 함께 어저께 제가 선배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 들었던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 궁금하시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킨 것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질문이 어떤 거냐면, 저 물리치료사 하기에 너무 늦었나요? 당사자한테는 너무 고민이 되고 실제로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가 1년 차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1년 차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안 뽑을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특히나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사람을 항상 못 구해서 난립니다. 이게 되게 연차가 낮은 사람과 연차가 높은 사람의 고민이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중간에서 연차 높은 쪽에 이제 고민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은 항상 갈 병원 없다, 취업할 데 없다.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괜찮은 치료사 어디 없나, 다 어딨나, 다 어디에 취업할지. 그래서 수소문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물리치료사 세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름의 인맥이라는 게 생겨요. 큰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동기가 뭐 한 10명이에요. 그게 이제 뭐 한 10년 후에 그 10명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각 병원의 실장 자리를 만약에 맡게 돼요. 그러면 그들끼리 당연히 연락을 하겠죠. 혹시 뭐 괜찮은 치료사 없나, 뭐 쉬는 사람 없냐, 보내줄 사람 없냐. 너무 급하면요, 병원에서 알바를 진짜 많이 써요. 알바는요 시급이 세거든요. 그러면은 정직원을 몇 명 뽑는 것보다 훨씬 병원에선 타격이 커요. 정직원이 안 구해지니까 알바라도 구해서 병원을 돌리는 거예요. 급한 대로 페이를 높여서. 그래서 결국엔 질문이 그거였죠. 제가 지금 하기에 너무 늦었나요? 내가 면허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나이로 인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네요 라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속 면접에 떨어져,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외모가 단정하지 않다든지, 너무 소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주눅 들어있거나. 근데 그렇다고 얌전하고 낯가린 사람을 또 안 뽑지는 않아요. 솔직히 1년차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1년차는 어차피 연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핸디캡으로 안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몇 살에 일찍 시작했다고 뭐 더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요새 병원들이요 폐업도 많이 하고요 개원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병원만 지금 몇 개를 폐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더 좋은 병원이 생기니까 자꾸 그 병원으로 환자가 가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개원하는 병원도 진짜 많이 생겨요. 지금 제가 개원하는 병원도 아는 것만 해도 3-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폐업한 병원에서 치료사들이 우르르르 놀게 되는 치료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병원 막 갈 데가 없어서 나 큰일 났다고 하지나 이렇게 할 것 같죠. 폐업한 병원의 실장님께서 저희 선배죠. 주변에 연락을 돌리시, 혹시 여기 괜찮은 치료사 있는데 필요하냐, 보내줄게, 전화를 돌리셨대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대요. 여기 병원 만약에 원하면 갈래? 이렇게 했을 때 괜히 이 사람 심리가요, 내가 막 초조해서 저 취업할 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는 것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 선생님이 너 여기 한번 가볼래? 어떻게 생각해? 연결해줄게, 이렇게 하면 저 조금만 생각해볼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네, 취업 잘 되나요? 수도권에는 병원이 많아요. 개원하는 병원도 많고, 그리고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당연히 많은 치료사를 뽑겠죠. 제 주변에서도 오히려 연차가 많아서 내 연봉을 다 못 받고 취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에는 다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차별도 고민 많이 하세요. 일단 성인 신경기 기준으로는요 비율이
남자가 좀 적어요. 여자가 많고요. 남자라고 더 치료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는 뭐 뽑히는데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말은 여자도 많이 뽑는다. 결국에는 남녀 차별은 크게 없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많으니까 남자를 뽑을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 선생님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의지도 없고 그냥저냥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사람. 근데 막 적극적으로 막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고 의지가 막 있고 제가 막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은 남녀 상관없이 여자를 뽑아요. 데리고 같이 일할 선생님들인데 당연히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지. 무조건 남자라고 다 뽑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성인 신경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들 비율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남자 선생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인 도수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 신경계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되고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고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치료비가 도수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라고 해서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번 받는데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서 몇 프로 가져가고 치료사한테 몇 프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면서 또 인센 막 붙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수 치료가 아무래도 좀 더 페이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신경계보다 성인 도수 쪽에 남자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남자 선생님들은 뭐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내가 이걸 할 때 마음가짐이 그냥저냥 이렇게 해서 취업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돈 벌고 좀 편안하게 그냥저냥 해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과 내가 진짜 치료를 잘해서 환자를 낫게 하고 싶고 내 실력을 높이고 싶고 진짜 막 열정에 불타오르고 내가 내 개인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나의 막 퀄리티를 높여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출발선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게 1년, 2년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차이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1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10년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10년을 이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5년 금방 가요. 뭐 3년 다 금방 갑니다. 저 생각해보면 3년 때까지 그냥 맨날 죽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못하겠어. 어떡하지? 나는 막 욕심이 많은데 내 실력도 안 되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 거 계속 나 자신을 채찍질했어. 그리고 막 5년차 때까지도 내 치료에 확신이 안 서. 이게 좋아지셨는데 나 때문에 좋아지셨나? 저 선생님 때문에 좋아지셨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좋아졌는데 내가 운이 좋았나?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완전 차이가 커져요. 시간만 때우면서 그냥 저냥 있는 사람과 내가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고요. 그걸 병원에서도 알아줄 상황이 오고 당연히 환자 보호자분들 당연히 아시고요. 그리고 그걸로써 본인의 가치가 올라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아지고요. 취업하는데 당연히 유리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병원을 굉장히 좋은 병원을 들어갔어요. 규모가 좀 있는 병원이었는데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병원이었고 거기서 그 만났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저의 재산이 되고 있어요.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치료사 생활을 계속하고 연차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그만두고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만둘 때도 있고 병원을 옮길 때도 있고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이 취업을 걱정하고 알아보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연차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병원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필 때가 많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랑 같이 일했던 선배 선생님들은요 다 본인이 치료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굉장히 있으시고 치료 실력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면접을 갔을 때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치료적인 거나 후배 선생님들의 교육이나 환자 관리, 치료사 관리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나 그냥 면접관에게 바로 어필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저 능력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을까요? 뭐 치료사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어도요 단 몇 년만 하더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실력이 좋아지면서 이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일하는 태도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기는 그런 매너, 태도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사 출신인데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좋은 기회를 막 소개해줘.
병원 내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사보다 페이가 더 높아. 뭐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그게 있어요. 병원을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어떻게 세팅하고 그러니까 치료 도구 같은 거, 재활 도구 같은 거 다 구매해서 들여오고 EMR이라고 해서 병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병원을 세팅해주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버시는 치료사 출신도 계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내 인생을 봤을 때도 굉장히 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어저께 만난 저의 선배 선생님, 그 선생님은 여자분이세요. 첫 직장 그 병원의 오픈 멤버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제가 1년차일 때부터 그 선생님은 롤모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어제 만났는데 여전히 멋있으신 거예요. 잠깐 쉬는 기간이 있으셨대요. 진짜 일손이 부족한데 잠깐만 와서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급하다 하니까 뭐 가서 알바 조금 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알바는 그 시간당 페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알바한테 뭐 풀타임으로 치료를 주지만 중간에 뭐 환자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외진을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타임은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쉬게 냅두는 병원도 있지만 그 빈 타임에 환자를 넣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한 타임이 비었대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인 사람이 실장인지 부실장인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것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그분이 본인의 환자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저분 치료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환자인데. 자기 환자는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쭉 치료를 해야지, 그거를 자기가 쉬고 싶은 마음에 자기 환자를 그 사람한테 넣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책임감의 문제예요 진짜로. 아니면 자기랑 친한 선생님의 환자를 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 이건 책임감도 없고 프로페셔널함도 없고 되게 유치한 거죠. 이게 되게 치료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일지 아실 거예요. 내 환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자기 쉬겠다고 자기 환자를 나한테 주고, 그럼 그 환자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저기서 자기 선생님 저기서 놀고 있어.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마음 먹고 해야겠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셨대요. 나의 모든 지식을 끌어올려서 나의 모든 애들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당연히 인프로브 쭉쭉 잘 나오고 만족도가 엄청 높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그만두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맡겠죠?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그만큼 치료를 열과 성을 다해서 하지 못하거나 실력이 없으신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복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 먹고 일을 하셨다.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복수가 어딨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환자 기록, 프로그레스 이런 것들도 진짜 성심성의껏 열심히 다 남겨놓으시고 선생님 이름 다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는 그 병원 자체가 분위기가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위기래요. 밑에 후배들 실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선생님들 잘 모르고 치료를 막 하는데 어버버하고 어려워하고 아니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알려주셨대요. 따로 불러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달 안에 나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네, 그렇게 하셨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막 소름이 쫙쫙.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 병원에서 했던 선생님이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 난리 났어요 여기. 자기 환자 다른 사람한테 준 사람 찾아가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 선생님 어디 갔냐, 나 치료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줘라. 근데 그렇게 만약에 컴플레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환자를 장이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장들이 얼마나 속으로 초조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선생님의 실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그 환자분 태어나셨대요. 진짜 퀄리티 있는 치료가 내 몸에 작용하는 것들, 내가 진짜 그 30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버렸거든. 그런 치료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 인스타를 봤거든요. 팔로우를 한 사람들이 외국의 물리치료사들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떻게 취업을 못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구나. 연차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외국에선 이런 치료를 하는구나를 계속 보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면접을 많이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자기는
자신 있대요. 환자 비율을 진짜 잘 맞출 수 있대요. 환자가 종교에 빠져있으면 종교를 공부해가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를 공부해가고, 시에 관심이 많으면 시를 공부해가고, 자기와의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화로서 라포 형성을 해주는 것도 진짜 큰 그 덕목이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는 선생님인데 나랑 막 성격도 안 맞고 내가 막 이 선생님 만나면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당연히 몸이 더 안 좋아지죠. 이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막 너무 좋으면 당연히 환자분에게는 이득이죠. 하지만 그걸 포인트로 잡으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치료사는요, 치료를 잘해야 돼요. 저희 첫 병원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으면 내가 지금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데,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지고 더 움직임이 편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의 관계가 정말 좋은 그런 성격 좋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걸 본인이 환자 비율을 잘 맞춰줍니다 라는 걸로 어필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알바를 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자기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다 놔버리고 그냥저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내 치료 실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내가 그만큼까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 물리치료사를 할까 말까는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요, 물리치료사 꼭 하세요. 몸값 계속 높여가세요. 또 몸값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막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네 정신 차려라. 1, 2년 차들 그래봤자 200도 못 받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용당하다가 결국에는 박봉으로 계속 살걸?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분이 그런 치료사였구나. 그분이랑 똑같이 시작한 치료사들 중에서 몇 천만 원씩 받고 연봉 1억 되고 그런 선생님들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잘하면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찾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네요. 오픈 병원들에서 간호사 선생님의 그 역할이 또 크거든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진짜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 와서 해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계속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전 재활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정말 진짜 솔직하게 선생님들 친구들 중에 물리치료사 한 거 후회한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막 다 멋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직업에 완전 만족을 하고 이거 평생 해야지 하는 거의 없어요. 직업이 최고다 꼭 하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가끔가다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전 요즘에 나 수화치료를 할 걸 그랬나? 애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또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을 그런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을 떨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